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젖소들이 풀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오물오물 어쩜 그렇게 맛있게 먹을까요? 너무 예뻐 한참을 바라보았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나귀를 둘러맨 효자. 옛날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모자란 데가 있었지만 아들은 날마다 남의 집에 가서 일을 거들어주고 받은 품삯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이웃 마을에 가서 일을 해주고 품삯으로 서푼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귀한 돈을 행여 잃어버릴세라 손에 꼭 쥐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이 마른 거였습니다. 아들은 우물 옆에 돈을 놓아두고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다 보니 글쎄 손이 허전한 거였습니다. 돈을 우물가에 놓고 그냥 온 거였습니다. 아들은 부랴부랴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돈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들은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얘야, 왜 그렇게 기운이 없느냐? 돈을 우물가에 놓고 왔는데 다시 가서 보니 누가 가지고 가버렸어요. 처음부터 손에 쥐고 온 것이 잘못이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왔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게 아니냐. 내일은 품삯을 받거든 꼭 주머니에 넣어 오너라. 예, 어머니. 다음 날 아들은 또 이웃 마을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종일 힘들게 일을 하고 나니 주인이 수고했다며 품삯을 주는데 이런 돈 대신 강아지를 주는 거였습니다. 품삯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라고 했지?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고는 강아지를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아들은 억지로 강아지를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만 주머니가 툭 뜯어지고 만 거였습니다. 강아지는 냉큼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털레털레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얘야, 품삯은 잘 챙겨왔느냐? 어머니가 시킨 대로 품삯으로 받은 강아지를 주머니에 넣었는데 도중에 도망가 버렸어요. 강아지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 끈으로 모가지를 묶어서 끌고 와야지. 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내일은 모가지를 묶어서 끌고 올게요. 다음 날 일을 마친 아들은
이번에는 품삯으로 강아지가 아니라 생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이제 어머니에게 들은 말만 생각하고 생선의 머리 쪽을 끈으로 묶어서 질질 끌고 간 거였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생선은 집에까지 가는 동안 살점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생선을 끌고 오면 어떡하냐. 이런 것은 종이에 척 싸서 어깨에 메고 왔어야지. 어머니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또 일을 하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니 주인이 품삯으로 당나귀를 주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종이에 썬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아들은 이번에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당나귀를 큰 종이에 썼습니다. 그러고는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당나귀가 마구 발버둥을 치는데도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고을 원님이 그 옆으로 행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원님의 딸도 있었는데 그 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목에 가시가 걸린 것이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무튼 행차를 하던 원님의 딸은 아들이 종이에 싼 당나귀를 둘러매고 낑낑거리며 가는 모습을 보고는 우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목에 걸려있던 가시가 쑥 빠져 원님의 딸은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줄 알았던 딸이 낫자 원님은 기뻐하며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덕에 내 딸의 병이 낫게 되었다.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너는 왜 힘들게 당나귀를 둘러매고 가느냐? 아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그렇게 잘 듣다니. 좀 모자라기는 하지만 참으로 효자구나. 여봐라, 효성 깊은 이 아이에게 상을 내리도록 하여라. 원님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큰 상을 받은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할아버지의 거짓말 내기. 옛날 옛적에 높은 벼슬을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자 벼슬을 그만두고 한양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려니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 뭐 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거짓말 내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하인에게 종이 한 장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대문 앞에다 붙이거라. 그 종이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소리가
3번 나오게 하는 사람에게는 돈 1,000냥을 주겠다. 하인이 방을 붙이자 거짓말을 하면 돈 1,000냥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방방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다가 머리가 셋이고 발이 6개에 달린 사내 아이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글쎄, 동해 용왕이 노인으로 변해서 두부를 팔고 있대요. 그 두부를 먹은 사람은 모두 아이가 된다네요. 몰려든 사람들은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할아버지의 입에서 거짓말이란 말이 나오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돈을 받아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사는 한 총각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총각은 내기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며 한달음에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도 거짓말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난 총각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아라. 할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총각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제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 아십니까? 저는 나리보다 100배는 더 부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있는 총각이 자기보다 100배는 더 부자라니 기가 찼지만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그래 그래 했답니다. 그러자 총각은 자기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자가 된 건 소를 잘 키운 덕입니다. 소를 어떻게 키우느냐? 나무 상자에 넣어서 키웁니다. 소가 자라서 상자 안에 꽉 차면 상자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살이 구멍 밖으로 삐져나오지요. 그걸 베어내면 쇠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는 자꾸 자라니까 자꾸자꾸 베어내도 자꾸자꾸 살이 삐져나오게 되는 거지요. 여기 그 쇠고기를 가지고 왔으니 한번 잡숴 보십시오. 그러면서 총각은 할아버지 앞에다 죽은 쥐를 턱 내놓았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쥐를 먹어야 할 판이니 어떡해요? 끼놈,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이게 어째서 쇠고기냐? 쥐새끼지. 할아버지는 그만 거짓말이란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총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한번 했습니다. 총각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옛날에 이댁 할아버지와 친구였다는 건 나리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총각이 물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였지만 아니라고 했다가는 또 거짓말을 인정하고 마는 꼴이 될 테니 어떻게? 할아버지는 그래, 계속해 보아라 했습니다. 그때 이댁 할아버지께서 제 증조 할아버지께 말씀하셨답니다. 자네와 내가 형제처럼 지내니 우리 자손들도 늙으나 젊으나 허물없이 서로 친구처럼 지내야 하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저는 나리와 친구처럼 지내야 합니다. 그렇지요?
할아버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애끼 고얀 놈,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할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또 고함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총각은 씩 웃으며 거짓말 2번 했습니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번에 절대로 안 속는다.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총각은 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뒷산에는 돌부처가 있습니다. 그 돌부처 앞에 대추나무가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주먹만한 대추가 주렁주렁 달렸더라고요. 그런데 나무가 너무 높아서 딸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돌부처 콧구멍에 고춧가루를 한 움큼 집어 넣는 거였죠. 그러자 돌부처가 매워서 에이치 하며 재채기를 했어요. 그 바람에 대추들이 우수수 떨어졌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할아버지는 그래, 그래서 하며 장단을 맞춰 주었습니다. 총각은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대추를 주워 담으니 3광줄이나 됐습니다. 마침 대추값이 비싸서 한 광주리에 1000냥씩이나 할 때였지요. 그때 나리께서 대추알이 참 굵다고 칭찬하시며 제게서 3광주리를 사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라고 할 수 없어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나리께서는 외상으로 대추를 사 가셨지요. 오늘이 바로 돈 갚겠다고 한 그날입니다. 그러니 약속하신 대로 대추값을 주시지요. 할아버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총각이 하는 말을 정말이라고 인정하면 꼼짝없이 3,000냥을 물어주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이놈, 거짓말 마라. 내가 언제 대추를 샀단 말이냐? 할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총각이 씩 웃으며 거짓말 3번 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과연 그 총각에게 1,000냥을 주었을까요? 3,000냥을 주었을까요? 할아버지의 거짓말 내기는 이렇게 끝이 났답니다. 슬기로운 아이의 재판. 어느 날 한 아이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어떤 농부 아저씨가 부잣집 영감님하고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감님 것입니까? 제 것이지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우리 집개가 잡았으니 내 것이지. 어떻게 자네 것인가? 뭘 가지고 저러나 싶어 봤더니 수달 한 마리를 놓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저씨, 왜 저러는 거예요? 아이는 옆에 서 있는 아저씨에게 자세히 물었습니다. 저 농부가 족제비를 잡으려고 굴을 파다가 수달을 발견한 모양이야. 그래서 잡으려고 하는데 수달이 도망을 친 거야. 농부는 수달을 따라 뛰었지. 저 영감님 집까지 말이야.
그런데 바로 농부의 코앞에서 영감네 개가 냉큼 수달을 잡아버린 거야. 그래서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게 된 거지. 농부는 영감님을 붙들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영감님, 제가 그놈을 잡으려고 얼마나 공을 들인 줄 아십니까? 며칠 있으면 설인데 당장 설 셀 돈이 없어서 분돈이라도 좀 장만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족제비굴을 찾아 헤매다가 겨우 찾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영감님은 콧방귀만 핑핑 뀌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두 사람은 관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옳은지 판가름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은 원님은 수달을 둘로 나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둘 다 입을 삐죽였습니다. 원님의 결정이 못마땅했던 거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달을 반으로 나누면 털을 팔 수가 없답니다. 원님은 곤란해졌습니다. 원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이가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저라면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럼 어떤 판결을 내리겠느냐? 호기심을 느낀 원님이 물었습니다. 수달을 발견한 것은 저 농부 아저씨입니다. 농부 아저씨에게 필요한 것은 수달의 털이고요. 그러니 농부 아저씨에게 수달의 털을 주십시오. 그래, 그럼 저 영감에게는 무엇을 주느냐? 수달을 잡은 것은 영감님이 아니라 영감님의 개입니다. 개는 고기를 먹기 위해 수달을 잡은 것이지요. 그러니 털은 농부 아저씨에게 주고 개에게는 수달의 고기를 주면 될 것입니다. 옳았구나. 원님이 맞장구를 치며 아이를 칭찬했습니다. 수달을 통째로 가지려던 영감님은 그만 울상이 되었습니다. 들리는 말로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원님이 되었답니다. 아주 훌륭한 원님이 되었습니다. 꿀똥 싸는 강아지. 강원도 어느 산골에 꿀을 팔아 살아가는 꿀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해에는 산에 꽃이 많이 피어서 벌들이 꿀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는 꿀이 하도 많아서 값도 싸고 살 사람도 별로 없는 것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한양에 가서 꿀을 팔아야겠다. 꿀장수는 여러 개의 단지에 꿀을 가득 넣어서 한양으로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양에 와서 보니 어디서 꿀을 팔아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요. 난생 처음 와본 터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아무 데서나 팔면 어떨라고. 꿀장수는 길거리에 꿀단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안 사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가 싶어 꿀 사시오, 꿀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양 부자가 이 모양을 보았습니다. 옳지, 잘 됐다. 저 어수룩한 촌놈을 속여 꿀단지를 전부 빼앗아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부자는 꿀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큰일 날 짓을 하고 있군. 요새 나라에서 꿀을 못 팔게 하는 것도 모르시오. 한양 물정을 전혀 모르는 꿀장수는 더럭 겁이 났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난 모르고 한 일이에요. 이 일을 어쩌지요. 그 꿀을 가지고 다니다가는 혼쭐이 날 테니 어서 내게 파시오.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 돈을 쳐줄 수는 없지만 멀리서 온 것 같으니 노자나하게 한 단년쯤 주리다. 꿀장수는 고마워하며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속은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이리저리 한양 구경을 다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장에 가보니 꿀을 파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나라에서 꿀을 못 팔게 한다던데 이렇게 내놓고 팔아도 괜찮아요? 누가 그 헛소리를 한답니까? 못 팔기는 왜 못 팔아요? 요즘은 값이 좋아서 한 단지에 50냥은 너끈히 받을 수 있는데. 그제야 꿀장수는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꿀장수는 너무나 분해 안갚음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를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부자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난 거였습니다. 꿀장수는 활짝 웃는 낯으로 부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부자는 뜨끔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습니다. 아이고, 나리, 어제 일은 하도 고마워서 인사나 드리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꿀단지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꿀장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그까짓 걸 갖고 뭘 그러시오. 그나저나 무슨 일이요? 부자는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꿀장수는 부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실은 우리 마을에 꿀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답니다. 꿀강아지라고 하는 것인데 똥 대신 꿀을 싸는 강아지 옷이다. 사실은 어제 사가신 그 꿀도 꿀강아지가 싼 것이랍니다. 그게 정말이요. 정말이고 말고요. 못 믿겠거든 한번 와보십시오. 언제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욕심쟁이 부자는 꿀강아지가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꿀장수의 집에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꿀장수는 집으로 돌아온 날부터 강아지에게 밤낮으로 꿀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열흘 정도 꿀을 먹이자 드디어 강아지가 똥 대신 꿀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욕심쟁이 부자가 정말로 꿀장수를 찾아왔습니다. 꿀장수는 부자에게 강아지가 꿀똥 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참, 진짜 신기하구먼. 부자는 입맛을 쩝쩝 다셨습니다.
저놈만 있으면 금세 돈을 벌 수 있겠다. 부자는 꿀장수에게 강아지를 팔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 강아지 덕분에 우리 식구가 사시사철 꿀을 팔아먹고 사는데 이걸 팔라니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지 말고 파시오. 얼마를 주면 되겠소? 달라는 대로 다 드리리다. 꿀장수가 강아지를 팔지 않겠다고 하자 부자는 더 꿀강아지를 갖고 싶었습니다. 200냥, 300냥, 아니, 500냥을 주겠소. 500냥을 줄 테니 내게 파시오. 욕심쟁이 부자가 통사정을 하자 꿀장수는 못 이기는 척 강아지를 부자에게 팔았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온 부자는 다음날 아침 꿀강아지가 싸놓은 똥을 찍어 먹었습니다. 무슨 맛이었을까요? 꿀맛, 똥맛. 아마도 저는 맛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호랑이 꼬리를 잡은 스님. 한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야 기차나 버스를 타고 휑하니 갈 수 있지만 옛날에야 어디 그랬나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걸어 높은 고개를 넘고 콸콸 물이 흐르는 계곡을 지나고 그래야 했습니다. 그렇게 험한 산길을 몇 날 며칠 동안 걸어간 다음에야 한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선비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큰 고개를 넘고 나무들이 우거진 숲도 지났습니다. 산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러자 숨이 차고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파졌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여기서 좀 쉬어가야겠다. 마침 길가에 바위 2개가 보여 선비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바위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보찜 속에 든 주먹밥을 꺼내 맛있게 먹었습니다. 담배도 한 대 피워 물었습니다. 그러자 굳은 다리도 풀리고 기운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슬슬 가볼까. 선비는 더듬더듬 옆에다 두었던 지팡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팡이 대신 뭔가 뭉툭한 것이 잡히는 거였습니다. 아이쿠, 이게 뭐야? 깜짝 놀라 내려다보니 호랑이 꼬리가 아니겠습니까? 호랑이란 놈이 꼬리를 바위 틈에 넣은 채 바위 뒤에서 자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어흥 하고 울었습니다. 단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꼬리를 획 잡아 당겼으니 그럴 수밖에요. 선비는 얼떨결에 그만 호랑이 꼬리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꼬리를 놓으면 당장 호랑이가 달려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호랑이 밥이 되고 말 테니 일단은 호랑이의 꼬리를 더 꽉 움켜쥘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비가 죽을 힘을 다해 호랑이 꼬리를 잡아당기자 호랑이는 바위 틈에 엉덩이를 붙인 채 어흥 어흥 울어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선비는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아래에서 바랑을 메고 지팡이를 집은 스님이 올라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선비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도와줄 사람을 만났으니 말입니다. 스님, 스님. 선비가 큰 소리로 부르자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스님, 그 지팡이로 이 호랑이를 때려 잡아주세요. 3시간도 넘게 이놈의 꼬리를 잡고 있었더니 죽을 지경입니다. 어서 이 호랑이 좀 잡아주세요. 선비는 스님이 당연히 호랑이를 잡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아, 어서 이놈의 호랑이를 잡지 않고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비는 애가 탔습니다. 자고로 중은 살생을 하지 않는 법이요. 선비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고, 스님, 아무려면 짐승 목숨이 사람 목숨보다 더 중하겠소. 그러지 말고 이놈 좀 잡아주시오. 이렇게 애원을 하는데도 스님은 여전히 고개를 젓는 거였습니다. 선비는 입술이 바싹바싹 탔습니다. 스님이 그냥 가 버리기라도 하면 꼼짝없이 호랑이 밥이 되고 말 테니까 말입니다. 그럼 내가 호랑이를 잡을 테니 대신 스님이 이 꼬리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스님은 살생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 살생을 돕는 일이지요. 미안합니다. 선비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다시 한번 간청을 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부처님께 시주할 테니 제발 호랑이 꼬리를 좀 붙잡고 있어 주십시오. 그제야 스님이 못 이기는 척 다가와 호랑이 꼬리를 잡았습니다. 꼬리를 스님에게 넘겨주고 한숨 돌린 선비는 보찜에서 돈을 꺼내 스님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아니, 호랑이를 때려잡지 않고 어딜 가는 거요? 스님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선비는 대답도 않고 저만큼 걸어가 버렸습니다. 아니, 이것 보시오. 이건 약속이 들리지 않소. 날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하오? 어서 저 호랑이를 때려잡아야 할 것 아니요. 스님의 말에 선비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살생을 싫어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소. 제발 가지 마시오. 저 돈 안 가지겠소. 아니, 내 바랑 속에 든 돈도 다 드리겠소. 그러니 제발 이놈의 호랑이를 좀 잡아주고 가시오. 스님이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못 들은 척하고 어정어정 걸어갔습니다. 그럼 이 꼬리만 잡아주시오. 그러면 내가 이놈의 호랑이를 잡을 테니 제발 부탁이오. 스님이 호랑이 꼬리를 붙잡은 채 애걸복걸했습니다. 그러자 선비가 희쭉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살생을 하면 안 된다면서요. 살생이고 뭐고 우선 사람부터 살고 봐야 할 것 아니요. 스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니 그제야 선비는 못 이기는 척 돌아와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글쎄 스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답니다. 부처님께 반말한 양반. 옛날 어느 고을에 콧대 높은 양반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말만 양반이지 벼슬을 한 것도 아니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데도 기는 살아서 어딜 가나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무에게나 툭툭 반말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나이 50살이 다 되어가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양반은 아이가 몹시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식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자식 없는 사람들이 모두 절에 가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렸습니다. 옳지. 나도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봐야겠다. 양반은 찬물을 한 그릇 떠가지고 절에 갔습니다. 집이 워낙 가난해서 가지고 갈 것이 물밖에는 없었답니다. 양반은 부처님 앞에 물그릇을 갖다 놓고는 턱하니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부처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내 말 좀 들어보게나. 내가 어쩌다 보니 나의 신이 되도록 자식이 없네 그려. 그러니 웬만하면 자식 하나 점지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양반이 하는 꼴을 내려다보던 부처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밥이야 떡이야 잔뜩 차려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들어줄까 말까 한데 어디서 볼품없게 생긴 사람이 찬물 한 그릇 달랑 들고 와서는 반말을 해대니 말입니다.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나. 기분이 몹시 상한 부처님은 하마터면 돌아 앉을 뻔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양반은 날마다 물 한 그릇 들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반말을 해댔습니다. 아, 아들 하나만 점지해 달라는데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부처라고 유세하는 건가? 그렇게 뻣뻣하게 굴지 말고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게. 응? 매일 와서 졸라대니 부처님인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꼴이 보기 싫어 하는 수 없이 아들을 낳게 해 주었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게 된 양반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게 다 부처님 덕인 것 같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 아니고 말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쌀을 빌려다가 떡을 해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한다 하는 소리가 이랬습니다. 거참 고맙네. 덕분에
귀한 자식을 얻었네. 근데 이왕 부탁을 들어준 김에 한 가지만 더 들어주게. 어렵게 얻은 내 아들이 아무 탈 없이 잘 커가도록 보살펴주게. 응. 가만 보니 부탁을 안 들어줬다간 또 매일같이 찾아와 반말로 졸라댈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하는 수 없이 양반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은 아들이랑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정승사위가 되어 돌아온 바보 아들. 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지체 높은 영감님이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간 슬아에 자식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영감님은 아들을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커가면서 점점 영감님의 속을 썩이는 거였습니다. 하라는 글 공부는 안 하고 날마다 산으로 들로 쏘다니며 활쏘기만 했습니다. 조금 더 크면 괜찮아지겠지. 영감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20살이 될 때까지도 계속 그러는 거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르고 농사 짓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 거였습니다. 매일 쏘다니기만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야, 제발 정신 좀 차리거라. 도대체 어찌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타이르기도 하고 야단을 쳐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이든 영감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보다 못한 영감님은 벌컥 화를 내며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너 같은 놈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정승사위가 되기 전에는 아예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은 정신 차리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진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고지곧대로 들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려면 정승의 사위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글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던 아들은 하루라도 빨리 정승사위가 되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정승사위가 되기 위해 아들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아들이 산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난생 처음 보는 알록달록한 새 한 마리가 시르릉 시르릉 하고 울면서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세상에, 시르릉 시르릉 우는 새가 다 있네. 아들은 화살을 쏘아 시르릉 새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라 새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디선가 시르릉 시르릉 소리가 났습니다. 발걸음을 멈추면 소리도 뚝 그쳤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아들은 온몸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저고리 섭에 시르릉 새의 깃털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였습니다.
그걸 떼어내고 나니까 걸어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깃털 때문에 소리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된 아들은 끈으로 깃털을 묶어 활에 매달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길을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빗죽빗죽 하고 오는 새가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그 새를 잡아 또 구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빗죽빗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깃털이 또 붙어 있었던 거랍니다. 아들은 깃털을 떼어다가 시르른 깃털이랑 같이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시르릉 빗죽 소리를 내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라뽕 한라뽕 하고 우는 새가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그놈도 잡았습니다. 이 깃털도 소리가 날까? 궁금해진 아들은 한라뽕 새의 깃털을 몸에 붙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걸을 때마다 한라뽕 한라뽕 소리가 나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한라뽕 새의 깃털도 함께 매달고 갔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한 아들은 정승집을 찾아가 머슴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댁 사위가 되는 일만 남은 거야. 보잘것없는 시골뜨기 머슴 따위를 정승집에서 사위로 삼아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머슴이 된 아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정승집 딸이 나들이를 가게 된 거였습니다. 머슴은 가마꾼 하나를 구슬려서 제가 대신 가마를 메고 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머슴은 정승딸이 잠깐 쉬려고 가마에서 내린 사이 슬그머니 깃털 3개를 정승딸의 저고리 앞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정승딸이 걸을 때마다 시르릉 빗죽 한라뽕 소리가 났답니다. 정승딸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런데 걸음을 옮기면 또 시르릉 빗죽 한라뽕 하는 거였습니다. 정승딸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시르릉 빗죽 한라뽕 시르릉 빗죽 한라뽕 하니 곁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정승딸은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정승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부르고 점쟁이를 불러온다, 포닥거리를 한다.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딸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정승은 문 밖에 방을 내다 붙였습니다. 내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노라 하고 말이었습니다. 머슴은 이때다 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아가씨 병을 고쳐보겠습니다. 예, 끼놈아,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내 딸의 병을 고친다는 말이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누가 압니까? 혹시 제가 아가씨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방법도 없고 해서 정승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머슴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머슴은 진맥을 하는 척 하다가 딸의 저고리 앞섬에 한라봉 새 깃털을 살짝 빼내고는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걸어 보십시오. 정승딸이 일어나서 조금씩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르릉 빗죽, 시르릉 빗죽 소리만 나는 거였습니다. 한 가지는 고친 것 같습니다. 머슴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정승은 몹시 기뻐하며 머슴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대접을 잘 받고 난 머슴은 이번엔 빗죽 새 깃털을 슬쩍 빼냈습니다. 그러자 이젠 시르릉 시르릉 소리만 났습니다. 정승은 더욱 극진하게 대접하며 어서 나머지 소리도 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머슴은 조금 더 뜸을 들이다가 시르릉 새의 깃털도 마저 빼주었습니다. 드디어 딸의 병이 낫자 정승은 약속대로 머슴을 사위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승의 사위가 된 아들은 색시를 가마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내쫓고 시름에 잠겨 있던 영감님은 아들이 진짜 정승 사위가 되어 돌아오자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그 사이 철이 들었는지 집에 돌아온 아들은 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농사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잘 살았답니다.